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 보수, 좌우 그 갈등의 뿌리가 참 간단치 않죠. 갈등이라는 게 어떤 한쪽에 신념이나 믿음이 강해서도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남을 잘 몰라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 좀 생각이 다른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이른바 그 진보 진영 목소리죠. 시민단체들 목소리는 사실은 많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데, 물론 그 우파, 보수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실체가 없이 나오는 목소리도 참 한편으로 또 많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실체가 확실한 곳, 바로 그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을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파라고 하면은 수구 꼴통 이런 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미지가 참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좀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모신 손님 아주 미소가 좋으신 원장님이십니다.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좋으시다 보시니까 좋죠? 고맙습니다. 예,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하도 이렇게 논쟁들을 하면은 막 얼굴이 굳고 그래서 미소가 이렇게 좋으신 분을 이렇게 하니까 우선 부담이 저도 좀 덜.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안 보신 분들은 저를 보고 수구 꼴통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수구 꼴통인가? 그 이미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자, 네, 하여튼 오늘 우리 원장님과 1시간 대담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이미지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점을 이렇게 기대를 할 겁니다. 네, 얼굴 붉힐 일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야죠. 자, 어쨌든 자유기업원 하면은 고집스럽게 시장 경제를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장하는 연구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태동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좀 연역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자유기업원 공병호 소장은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죠. 공병호 소장이 처음에 주도권을 갖고 이제 만든 연구소인데요. 1995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공병호 소장이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자유주의 사상, 시장경제 사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옳구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병호 박사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원래 학자신데, 그죠? 네. 그러면 그런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도와주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SK의 최정현 회장이세요. 그러셨군요. 최정현 회장이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이셨고, 또 손병두, 지금은 이제 KBS 이사장. 서강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부회장을 하셨고, 그랬어요.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돈 나올 때는 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설득을 해가지고 97년 4월에 자유기업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유기업센터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출발을 했죠. 그래서 자유기업센터 하는 일,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타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설립할 때부터 여기는 타협은 없다. 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아유, 처음부터 세게 나오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공병호 소장이 3년간 소장을 하고, 2000년에 자유기업센터를 자유기업원으로 바꾸고, 그런데 이제 공병호 소장이 그때 나가죠. 그러면서 민병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새 원장이 되시고 3년을 하고, 제가 2003년부터 시작은 이제 원장 대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정식 원장이 되고, 그 이후로 6년간 제가 이제 원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경련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전경련이 세웠어요. 전경련이 세웠고, 그런데 전경련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하나, 그렇죠. 그건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부설이죠. 원래 저희의 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제 분리되어서 나온 건데, 나오면서
아, 이거는 전경련과 무관한 연구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래 비전이 있었죠. 네. 예.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전경련의 유관기관으로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있고 자유경제연구원이 또 있고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이어져 온 거죠. 자, 미국의 우리 그 보수 싱크탱크라는 게 미국의 소위 그 헤리티지 재단, 네.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리즘, 소위 대처 주장을 있게 한 경제 자유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라고 하는 IEA라고 IEA라고 하는 거죠. 네. 처럼 그 두 기관처럼 결국 우파의 어떤 그 띵크탱크인데 어쨌든 뭐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게 과연 이 자유기업원의 현재 직감 사람이 늘 제일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유기관에 예.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보수 인사들을 한번 좀 뭐 기왕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사장님들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전 연세대 총장이셨던 송자, 그러시군요. 송자 이사장님, 그 다음이 또 송병락 교수님, 서울대 부총장 하셨죠. 지금은 연세대학교 정가병 이사장님이, 정가병 교수님이 저희 이사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필자로서는 복고일 선생님이 제일 이제 깊이 관련이 되어 계시고요. 또 김종석 교수, 박효정 교수, 민경국 교수, 뭐 정인교 교수님, 김태호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필진으로 저희한테 이제 글을 주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교육 기능도 하고 있는데 대학 시장 경제 강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에 50개 대학에서 6,000명 내지 7,000명의 학생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점을 주는 그런 강좌를 설치를 하거든요. 산학협동으로 해가지고 시장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주임 교수님이 최소한 50분들은 다 관련이 돼 계신 거죠. 예. 간접적으로 예, 그렇죠. 간접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6,000명 내지 7,000명이 저희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경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소위 그 최초의 독립적 띵크탱크를 표방을 하셨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계신데 네. 자, 그렇게 독립적 싱크탱크를 표방을 하지만은 결국 이게 돈에 의해서 어쨌든 이 센터를 끌어가야 되고 결국 후원을 받으려면 기업 자금이 결국 들어와서 또 실제가 또 그럴 거고요. 예. 그럼 과연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자유원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어떠신지요? 네. 어떤 단체든 간에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 연구소도 그렇고. 뭐돈 없이 심지어도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다 네, 돈이 네. 필요한데,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대부분은 부자한테서 나오거나 아니면 기업한테서 나오게 돼 사실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거는 어느 선진국도 나라나, 마찬가지죠. 예, 어느 나라나 어느 단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기업이 먼저 돈을 내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게 되면 기업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강할 되는 수밖에 거죠. 없고.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 또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이 설득을 하면 자기 목소리대로 상당 부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는 사실은 그런 사업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없어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좌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사업가적인 기질이 아주 뛰어나요. 그쪽에서는 굉장한 제목이지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기업가들도 만나고 오만 사람들 다 만나면서 그래서 모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금줄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여연대도 됐던 것이고, 그게 희망제작소도 되는 거고,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파도 뭐 공병호 박사님 너무 잘하시고. 옛날에 공병호 박사가 있었죠. 김 박사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겠다고 나선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도 사실은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깃발을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정치 경제 체제의 오래된 논란거리죠. 결국 이제 좌파 우파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시장이냐 이게 이제 정부 주도형이냐라는 저희 경제 체제를 놓고 논란이 참 끊임이 없었죠.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이제 이쪽 일테면은 오른쪽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소위 그 시장 만능주의라고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쪽부터
이제 이게 정부의 어떤 정부 규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그 끝단에는 아마 사회주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렇죠. 사회주의 연구소들도 그런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볼 적에 네. 우리 그 자유기업은 그 위치가 뭐 극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떠시죠? 아마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보고 이제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하나도 수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네. 저희는 정말 개혁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가지고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좀 훨씬 더 자유주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개혁적인데 근데 왜 수구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는 많은 것에서 시장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자유기업원이 있고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또 있고요. 정부 국책연구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KDI라든가 무슨 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그런 국책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국책연구소들은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렇죠. 국책연구소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연구소들은 미국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도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책연구소는 그냥 공무원이다. 관료 체제의 일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 연구소들도 보면 상당히 무색무취합니다. 별로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조금 전에 국책연구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국책연구소 이렇게 하면은 원장들이 그냥 네. 군대처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네. 90도로 이렇게 그런 모양새. 또 기업도 아무래도 총수가 이렇게 네. 경쟁구조 나타나면은 뭐 거의 뭐 유사한 형태 해서 과연 그게 그렇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민간 기업에서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 지원 받는 거는 받는 거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진보 또는 좌파 연구소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좌파 NGO들이 사실은 또 연구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참여연대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뭐 희망제작소는 본격적인 연구소지만 그런 데들이 다 연구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좌파 연구소만 있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우파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른사회 그럼요. 시민회의라든가 또는 또 한국 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님이 하시는 그렇죠. 거기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데들이 또 연구소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가 아주 각양각색의 다양한 연구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가쟁명의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네. 다양한 연구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겠죠. 국민들을 또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자, 우리가 선진국의 경우를 한번 잠깐 안 살펴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는 지원하는 단체하고 연구기관 간의 독립성이 현실적으로 보장이 되나요? 어떻죠? 독립성이 저는 근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인가라고 하는 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0% 독립적이다? 뭐 그건 이상일 테고. 그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않는 한. 네, 네. 예. 왜냐하면 돈 내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든 간에 다 이사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지배구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돈을 내겠어요? 그렇죠. 자기 의사가 반영되라고 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 뭐 그건 뭐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라든가 또는 미국 AEI라고 하는 부시 행정부 때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랬죠. 미국 기업 연구소라고 하는 뭐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차이를 보면 그 처음에 설립자나 또는 그것의 운영자, 그 CEO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업가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헤리티지 재단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에드윈 피우너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이제 설립자고 지금도 계속 회장인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돈 걷는 일이에요. 그냥 다니면서 이제 돈 걷는 일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선 이제 정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연구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돈을 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돈을 낸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갈 테니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돈을 내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꽤 독립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자기들이 기치로 내걸었던 그 철학에 꽤 충실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기부문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도 돈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 철학에 대해서는 꽤 사람들이 돈을 내고자 하는데 우파 철학에 대해서 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우파는 부도덕하고 네. 좌파는 무능하다 이런 네. 그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 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파의 좀 부패, 네. 또 좌파 쪽으로는 좌파 정부들이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남미 경우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세계사적인 실패를. 어디든 좌파 정책을 하면 다 실패를 그런 합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그래서 말. 끊임없이 그걸 추구를 그러게요.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말일 텐데.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 그 시장 우리가 자체의 어떤 뭡니까 그 치유 기능, 그다음에 효율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네. 강자가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는 시장 뭐 만능주 시장주의 네. 어떤 그런 문제점, 네. 그리고 그런 도덕적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흔히 우파 쪽에서는 대중들의 어떤 시기심, 심리적으로는 그런 걸로도 좀 치부 사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런 걸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일지, 또 이를테면은 독점, 뭐 그에 따른 빈부차 이런 거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정부 개입의 당위성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 누가 돈을 버는가를 한번 보자, 이게 시장에서.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뭘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요. 뭘 많이 파는데 어떻게 해야 많이 팔릴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손님이 많이 올까? 거짓말을 하면 손님이 올까? 잘 안 옵니다.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정직하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 싸게 공급하는 데들이 다 승리를 하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대기업도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강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강자라고 하는 게 그럼 횡포를 부려서 강자가 된 거냐?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죠. 정직했고 좋은 물건 싸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됐고 그 사람들을 강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강자가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순간 그 강자는 한순간에 그야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한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강자 아니었습니까? 토요타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자동차 누구보다도 값싸게 그렇게 준 거죠. 근데 지금 무슨 뭐 리콜 한번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갚버리잖아요. 저는 시장에서의 강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니가 엄청나게 강자였지만 삼성한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만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잖아요. 삼성전자 지금은 강자죠. 언제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강자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강자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네. 어떤 독점 자본이나 그런 그 어떤 강자의 횡포에 대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자율적으로 반응,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강자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강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 요즘에 이제 SS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대형 할인마트들이 이제 동네 골목까지 진출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대형 할인마트들과 동네 슈퍼들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왜 그것을 걱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슈퍼에 안 가고 SSM에 갈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누군가요? 서민들 아니겠어요? 서민들이 동네 슈퍼보다 SSM에 가니까 물건도 더 좋고 값도 싸더라. 그러면 SSM이라고 하는 건 동네 서민들에게도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식료품 값이 싸져서 제일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엔겔 계수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식료품에 돈을 많이 지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일수록 서민인 거예요.
그러면 SSM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 큰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그 기업의 그 이익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수많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익들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종사자들도 누진 소득세, 뭐 이를테면은 실업보험 같은 이른바 소위 우리가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뭐 영어로 말하면 빌트인 스테빌라이저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네. 쪽 같은 게 보면은 네. 분명히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도 네.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네. 그럴 적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질서를 해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 질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좀 애매하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번 겨울에 좀 날도 춥고 일조량도 좀 적고 그래가지고 채소 작황이 아주 안 좋다고요. 그래서 채소 공급이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가보면 채소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시장 질서를 한번 놓고 보죠. 자, 채소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채소 공급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그건 부동산도 똑같아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채소에 대해서는 값이 오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값이 오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질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이다. 찾는 사람이 많고 물건이 부족해지면 값이 오르는 거는 당연한 시장의 질서죠. 부동산도 똑같다라는 건데 그것이 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질서는 뭐냐? 물건이 부족해져도 값이 안 오르는 게 질서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답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질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희소해진 것의 값은 오르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그냥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네. 우리 그 퓰리처상 수상자 데니얼 예르긴이라는 양반이 쓴 The Commanding Heights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이제 소위 시장이냐 정부냐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쓴 아주 유명한 저서인데 거기 보면은 거시적으로 세계 경제를 거시적으로 보면 정부 형태 면에서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세기 초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큰 정부, 소위 규제가 있는 정부가 규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기 말에 와서는 다시 작은 정부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00년대 초에 소위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가 세계 공황이 오면서 그죠? 이게 무너졌죠. 그리고 소위 그게 수급불균형 극대화가 되면서 무너져서 소위 케인즈식 수령자본주의 쪽으로 와서 한 40년 동안 1910년대까지인가 그게 지배를 했죠. 그런 체제가. 그러다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들어왔고,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 수장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레이거노믹스하고 대처리즘으로 바뀌면서 오락가락하고 그렇죠. 그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이제 그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를 그런 주기론적 차원에서 정부 개입, 서프라임 사태도 그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시장주의가 한 발 물러나고 정부 개입 쪽에 정부 개입의 주기가 오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자유경제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자유경제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2보 전진 1보 후퇴예요. 늘 보면. 두 발 앞으로 갔다가 한 발 뒤로 밀려오고. 크게 보면 결국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또 두 발 갔다가 한 발 뒤로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나라가 굉장히 못 살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연히 아주 작고 강한 정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였어요. 굉장히 우연히 그런 체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작고 강한 정부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데 나라가 뭐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잘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기가 당신 돈을 벌면 그건 당신 돈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보장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 발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20, 30년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민주화도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가난할 땐 민족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민주화도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빵만 먹고 사냐? 우리 말도 좀 하고 살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좀 살자. 그러면서 이제 복지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면 나라 경제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공황 사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IMF 사태, 그 1930년대의 공황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한번 옵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들어와요. 그 들어올 때 대개는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돈을 풀면서 들어옵니다.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이 되죠. 근데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900 그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주의가 들어오면서 소위 그 뭡니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렇죠. 정부가 그때 정부가 돈을 행정 많이 푸는 거예요. 좌파 쪽에서 우파 쪽에서는 그걸 소위 그 행정 만능주의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그 부분을 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이건과 대처가 그걸 쪼인 거예요. 네, 네. 들어오면서 이제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돈을 확 줄이자. 그래가지고 뭐 엄청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소득이 좀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나눠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세금도 걷어야 되고 돈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게 또 나는 거예요. 서프라임이 그런 주기론적 상황이라는 해석 네. 말고 지금 김 원장님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는 그게 네. 이 통화제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지적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푼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미국에서 이제 IT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IT 버블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건데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면은 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걸 통화 말씀하시는 정책의 거죠. 문제인 네. 것이죠. 그러니까 늘 보면 이 경제 위기는 돈을 많이 풀었다가 그거를 조이는 과정에서 왔어요. 늘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옵니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에 지금 있는데 그런 거로 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선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돈줄을 조이는 겁니다. 조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기업의 투자 활동도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제 경제 위기가 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왜?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렸다가 돈 갚기도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말이죠. 자, 원장님, 그 기왕의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지금 정부 얘기를 좀 잠깐 한번 해보죠.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어쨌든 이게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다. 네. 또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좀 생뚱맞은 비난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캠페인을 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꽤 신자유주의적인 색채들이 꽤 있었어요. 교육 문제에서도 그렇고 무슨 뭐 그 대외 개방 정책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의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색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였거든요. 그런데 광우병 사태 나오고 촛불 시위 나오고 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신자유주의 정권이 전혀 아닙니다. 들고 나오는 정책은 보면 다 일종의 파퓰리즘 정책이고 또 좌파들이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 쓰고 있거든요. 한 가지 거기서 다른 게 있다면 방송 정책 하나만 달라요. 방송 정책 하나만 다른데 그것도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풀고 있단 말이죠. 저금리 정책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고 또 적자 재정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그냥 정부가 돈 풀어서 국민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우파 정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돈 안 풉니다. 먹고 사는 건 당신들이 해결하십시오. 정부는 물가 관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하고는. 자, 우리가 이따가 정책 그 강론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네, 구체적으로 한번 예. 자유기업원의 생각을 한번 좀 듣기로 하고요. 네. 지금 어쨌든 자유기업원이 처음에 탄생한 모토 동기도 우리나라의 소위 그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 이거 좀 뜯어고쳐 보자라는 생각이 취지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지금도 우리나라의 소위 그 반기업 정서를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반 대기업 정서, 여전하다. 반 재벌 총수 정서, 이게 문제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신중소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사실은 기업은 다 똑같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그것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은 그냥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다르죠. 그 기업을 대하는 태도. 대기업은 나쁜 걸로 볼 때가 많고 중소기업은 좋은 걸로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업인데. 예.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상속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적대적이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 간에 기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토록 기업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자식한테 안 주고 그냥 나는 내 대에서 이 기업을 다 해체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한다면 뭐 그거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욕구도 뭐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벌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듯이 물려주고 싶은 욕구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반기업 정서의 상당 부분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해요.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 그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로 적용을 시켜 볼 적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어떤 기업 경영자의 부도덕한 기업 경영의 사례 같은 게 사실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어디다 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에서 그래도 정부 정책 이런 제도가 좀 이렇게 미비한 탓이라고 할까? 바꿔 말하면 정부의 어떤 강력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집행 같은 것도 좀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뭐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그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을 만들 때, 자, 우리가 여름에 위생검사할 때 보면 아주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대형 음식점하고, 동네 작은 음식점하고, 어느 쪽이 더 깨끗할까요? 대형 음식점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또는 무슨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건소에서 조사해가지고서 폭로하는 또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해가지고 폭로하는 데들을 보면 다 대형 음식점이에요. 제일 깨끗한 데를 폭로를 한다고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서 폭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그런 큰 기업 혹은 큰 지금 음식점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가 갖고 있는 사회적 그걸 공적 책임이라 그러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런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 데보다는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의 어떤 여력 같은 것도 좀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상대적인 어떤 그런 절대량을 비교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 100번 맞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아니 책임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그게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아니면 시골의 촌부든 간에 누구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을 어겼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바로 정의고.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때에 우리는 너무 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하게 된 사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은 늘 교도소 담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네. 예.
그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지금 대표적인 게 참여연대가 있고 경신련이 있죠. 그다음에 경제개혁연대 있고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민주노총, 전교조 뭐 이게 네. 이렇게가 아마 대표적인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유기업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시민단체들에서 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혹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이 달라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참 네. 우리가 늘 여기서 나오는 게 합리성인데 네. 그냥 그 합리적 판단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제 뭐 아까 뭐 우리가 자유기업원을 극우로 뭐 원장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런 의미의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의미의 극우는 아니실 거예요 아마. 또 그래서도 안 되겠고 그럼요. 그렇죠. 서로 합리적으로 뭐, 합리적 예. 판단을 해서 사안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저희도 철학이 있는 건데요. 그럼요. 예. 네. 그냥 저희 철학이 있는데 저희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이 각자 자유가 있고 네. 자유롭게 행동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죠. 그 영어로 하면 셀프-헬프라고 근데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그런 시민 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도 그냥 무조건적인 반기업이나 그런 것이 아닌 일부 기업 경영자의 부도덕한 면을 타당한 수준으로 지적한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아니 잘못한 거 범법 행위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자는 책임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부자한테 더 가중치를 줘야 될 이유가 그런 전혀 이유가 근거 없다는 거죠. 말씀이시죠.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돈을 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좌파 시민단체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대개는 깔려 있고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깔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건 다른 거죠. 자, 원장님, 네. 어쨌든 뭐 그런 시민단체들과의 정책적 연대 가능성도 네. 그렇다면 있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그럼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 중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민단체들은 저희하고 같은 방향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든가 뭐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또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새로 생겨난 그런 우파 시민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하고는 저희가 생각이 같은 것들이 많고 네. 그런 단체들하고는 저희가 사안별로 지금까지도 연대를 해왔고 앞으로도 연대를 해나갈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주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거를 어떤 태생적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극화. 이게 무슨 네. 시장주의가 그냥 시장주의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오는 어떤 무슨 피화학적 산물 같은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죠? 저는 그래서 남북한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에는 극단적으로 시장이 없잖아요. 남한에는 시장이 꽤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남북이 그러니까 남한에만 격차가 존재하는가? 북한에도 분명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예전부터도. 그렇죠. 예. 다른 형태의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 경제를 하는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격차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격차의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격차가 있는 것은 그거는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벌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받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뺏어서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측은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파와 좌파의 아주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명백하게 거기서 갈리게 되는데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먹고 살 만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돈 어디선가 내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좌파의 태도입니다. 우파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측은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지제도에서도 우파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위탁 독거노인, 중증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들 이 사람들 도와주자. 다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내가지고 도와주자. 그리고 지금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도와주죠. 지금 뭐 기초생계수급자들한테 월 그 정도인데 그거 사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냐? 다른 사람들한테 줄 돈을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 왜 복지를 하냐? 보금자리 주택 왜 그런 걸 하냐?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 먹고 살게 하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복지 재원을 다 몰아서 주자. 그렇게 되면 평등도 훨씬 더 평등해진다. 결과적으로 네, 보면. 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게 만들려고 하지는 말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해서도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건에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복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강론으로 들어가지고 각 부문별로 우리 자유기업원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라든가 네. 아까 복지 말씀해 주셨고 의료, 네. 뭐 개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예, 특히 농업 농업- 부분이 재밌을 것 예, 같아요. 농업 아주 민감한 네, 문제죠. 네. 사실 농민들 생각하면 참 안 됐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 농림수산부가 내걸고 있듯이 농업이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원래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사실 생각해보면 해도 잘 안 나는 나라고 땅도 없는 나라인데 유럽 최고의 농업 국가가 돼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업가 정신이 가서 결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농업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자급자족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다고요. 이제 농업이 기업농으로 바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기업가들이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인 장벽들을 좀 터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농업으로 우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하루 빨리 이제 농업이 기업농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복지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의료 부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의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의료라고 하면 영리병원 논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건 단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뭐 허준이 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의사들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대한민국 모든 병원과 의원들은 다 영리병원이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허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리고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품질은 좋아지고 값은 싸집니다. 그럼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휴대전화 품질 좋아지고 값 싸지죠.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반도체 품질 좋아지고 값 싸집니다. 그건 의료도 똑같다. 의료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 라식 수술 품질 좋아지고 값 떨어집니다. 임플란트 품질 좋아지고 값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지금은 부자들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휴대전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휴대전화 돈 좀 있는 사람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투자가 많아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값이 싸지면서 누구나 다 쓰는 그런 제품으로 바뀐 거죠. 대표적인 개방 정책 FTA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저희는 개방 쪽입니다. 그것이 결국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이렇게 거죠. 보시는 그게. 거죠. 예. 뭐 향후 그 정부 정책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 네.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초 MB 정부가 초기에 내놨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그것 때문에 뽑아놓은 거 아니냐. 네, 네, 네. 근데 이제 가지고 다른 걸 하고 있다. 네. 정말로 걱정되는 거는 나라 빚입니다. 네, 네. 이 정부가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막 돈을 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뭡니까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하는 그 위기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유럽에서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소위 피그스 국가들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나라가 빚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베풀어 준 거예요. 베풀 때는 좋지요. 하지만 그 빚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는 것이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좀 돌아가라.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우리 자유기업원 얘기를 다시 좀 조금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좀 가겠습니다. 그 새터민 적응 교육을 시작했던 이것도 의외예요. 새터민 적응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러게요, 예. 남한에 와가지고 적응을 참 못하세요.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시민단체들도 가난한 사람은 챙기는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은 내팽개칩니다. 그러시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나서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뭐 그렇게 멀지 않았을 텐데 통일이 왔을 때 네. 북한에다가 자본주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을 저희가 연습하는 기회로도 삼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요즘 뭐 강연도 많이 다니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연에서 뭐 이렇게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런 예.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하신다는데 어떤 예. 내용이죠? 네. 그래서 뭐 당당 한국 888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러시구나. 붙였는데 2017년까지 대한민국의 자유기업원의 이 이념을 좀 설득을 시켜보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 80%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찬성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농업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지방민들이 수도권 규제해가지고 지방의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민들이 우리 수도권 규제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서겠다. 그런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80%. 또 중소기업이 나 국가의 도움 필요 없다. 내 스스로 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국민 80%가 그것이 옳다고 지지하는 네.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80, 80, 80입니다. 그래서 네. 이미 다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유기업원의 최종 사업 방향이라고 할까요? 또 조금 더 크게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당당해지신 겁니다. 정부에다가 손 안 벌리고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내 재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나는 나다. 그냥 우뚝 서는 거지요. 네. 그게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우파 연구소를 어쨌든 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정부가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 같지만 그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우뚝 서는 것.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고 그게 자유기업원이 지향하는 나라의 방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자유기업원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나눈 말씀은 토론이 아니라 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의견이 많이 달리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바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이 무려 3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각 개인이 갈등으로 인한 그런 상처 같은 것이 참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이 참 우려되는 바이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배움이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좀 이렇게 내 논리만 무장을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남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또 남의 입장이 돼보는 쪽으로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배움이라는 게 통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인터뷰를 접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겁니다. 인터뷰 기회를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ot some words on